예, 그럼 계속해서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도 백정란 교수님께서 계속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패널 토론을 위해서 오늘 5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좀 착오가 있어서 4분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김성환 교수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교수님은 현재 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시고요. 아산병원 감염관리실장으로 병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년간 대한감염학회 학술 이사를 맡으시면서 많은 연구도 진행을 해오셨고 그 결과로 우수한 저널에 코비드-19 관련한 논문도 다수 발표를 하셨습니다. 김성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 뭐 잘 만들어져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보시면 그러니까 델타가 지금 치명률이 좀 더 낮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트린싱 시비러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델타는 그런 거 이제 나이나 백신 맞은 거 이런 거 다 보정하면 원래 우한균주보다 2배 정도 중증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낮게 보이는 거는 이제 백신을 많이 맞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치료제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한보다 사망률이 낮은 거고, 오미크론도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그럼 오미크론이 인트린싱 시비러티가 진짜 낮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전파력이 보면 기초재생산 지수가 홍역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 그 다음 세컨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전파력 면에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인트린식한 시비러티를 볼 수 있는 좀 좋은 그런 예를 하나 보시면, 지금 남아공에서는 델타 유행 피크랑 오미크론 피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환자가 생긴다 보면 델타의 경우는 이제 그 나이가 많은 그런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많이 생겨서 그중에 한 50%가 입원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백신을 맞았거나 예전에 감염된 사람들에서는 한 10% 정도 입원한다 치면 한 100명 감염되면 34명이 입원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도 똑같은 규모로 만약에 남아공에서 유행했을 때는 이게 이제 백신을 로리스크 젊은 사람들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감염이 되니까 실제 인트린싱한 시비러티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입원 환자는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정한 데이터가 현재는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백신 안 맞은 거를 다 보정하면 델타의 한 80%의 시비러티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초기 우한균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전파력은 홍역 다음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두 달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미국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좀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점선 그래프가 이제 우리 같이 가을에 델타가 유행했을 때 피크랑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하루에 100만 명 정도 생길 정도로 급격하게 환자 수가 이제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선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중증도는 입원 환자인데 미국은 격리를 위해서 입원하는 일이 없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해야지 입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결국은 입원하는 숫자가 이전에 가을에 경험했던 델타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병상 여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 병상들이 다 찰 걸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델타에 비교해서 한 75% 입원이 증가하니까 우리도 그때 12월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할 거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 별로 준비 안 됐던 소화가 거의 200%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중환자실 사용은 조금 더 감소해서 한 25% 감소하고 전체 재원 기간은 25%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팍스로비드랑 항바이러스제 이런 거는 이미 다 말씀하셔서 제가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한 1, 2주 동안 제가 꼭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입원 진료 시스템은 델타에 맞춰져 있는 중환자 진료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빨리 플렉서블하게 지금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직 유연하지가 않은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1주 동안 경험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식한 환자, 소환대 심내막염이 생겨서 오미크론이 확진된 환자, 그다음 이틀 전에도 이제 성인인데 오미크론 확진됐는데 충수돌기염이 생겨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이제 일주에 이런 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10만 명 이렇게 생기면 이런 환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할 텐데, 이게 산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아닙니다. 이런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가능한 그런 병원 병상 배정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증이 아니어도 응급 중증이 아닌데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그 다음에 환자가 불안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로 해결 못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네 병원이 주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확대해야 되고, 팍스로비드 처방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드럭 인터액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원래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그 상대 약의 약물 모니터링을 하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처방 확대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모 소화가 사실 가장 큰 걱정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이제 출산 산모에 대한 연락이 우리 병원에 왔는데 이제 서울 경기가 다 차 있어서 아무도 못 받는다는 연락이 벌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2주 3주 후에는 그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결국 그 산모 출산이 신생아실과 좀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니큐라는 중환자실 격리시설을 출산하기를 이용하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제 너서리 룸이라고 해서 일반 이제 신생아실을 하나 운영하려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소아는 특히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코비드 크룹이라고 해서, 소아는 이제 상기도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증 감기 같은 게 걸려도 좀 휙휙 소리가 나고 좀 숨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아과 의사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아 대면 진료를 빨리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증 병상이 이게 중증이 아니더라도 소아 감염 전공자들이 있는 이게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병상을 아주 유연하게 활용해서 빨리 그런 소아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맡으시면서 또 환자 진료를 하시면서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 전환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이제 중증도가 많이 감소돼서 이게 독감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러한 영향이 백신 접종의 이펙트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비접종자에서는 오미크론이 독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 대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행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참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의 오미크론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환자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자를 가진 환자들 관리나 응급 환자들이 코로나 자체는 중증이 아니지만 경증 코로나이지만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또 산모, 분만, 소아 포함해서
중증 환자 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제 코로나 감염된 환자들의 진료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영경 교수님께서 이제 코멘트 강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만 강조할 게 아니라 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좀 시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패널 소개드리겠습니다. 엄중식 교수님이시고요. 엄중식 교수님께서는 현재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님이시고 길병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을 맡으시면서 인천시 내 코로나 대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오늘 주제가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약들 사용을 해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일부 약제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것이 중간에 증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일도 경험을 했고, 또 국내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또 외국에서 개발된 약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사용되는 과정 이런 경험을 보면서 좀 이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임상적인 자료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역학적인 그런 자료들이나 또는 바이러스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들, 또 이런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분절돼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보면서 얻는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또는 이런 실험실적인 자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료제와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이 조금 연속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지, 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각각이 다 따로 놀지 않고 어떤 통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활용이 되고, 또 그 활용 결과가 다시 피드백이 되고 뭐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자료 따로, 그리고 뭐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 따로, 또 학회가 또 정리한 자료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치료와 관련된, 또 진단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또 그걸 의료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항상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형태로 남든지 간에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발생을 해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항체 치료제 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던 레그담비맙의 임상 연구를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이제 PI를 하게 됐는데, 좀 상당히 좀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외에서 주로 환자가 등록이 되고 국내 환자 등록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도 답답했고,
또 이 결과들을 모아서 이 퍼블리시하는 과정도 상당히 느리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개발이 된 약제들이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었는데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한 4만 명 넘는 한 5만 명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선에서 이제 사용이 돼서 실제 그 현장에서 좀 더 우리가 그 중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흘러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연구 과정과 실제 이제 임상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그 관련돼서 그 레그다비마브의 후속으로 또 다른 그런 항체 치료제를 다른 제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좀 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그 치료제는 아니지만 산모 관련된 얘기를 좀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는데, 저희도 수도권에서 그 몇 안 되는 산모 출산을 받아주는 그런 거점 전담 병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도 이 진통 간격이 3분인데 의정부에서 길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월 이후로 이 산모들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고, 실제 산모들이 또 코로나19에 걸리면 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는 없는 것 같지만 조산이나 사산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 24주인지 26주인지 제가 조금 기억이 그런데 800g짜리 그 쌍생아를 가진 산모가 지금 진통이 와서 그거 지금 그 시간을 끄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그 산모들, 임신부들의 한 10% 정도밖에 백신 접종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임신 전에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임신을 하면서 10%로 올라간 거지, 실제 아이를 가진 다음에 접종을 하는 백신 접종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더 많은 산모들이 감염될 수가 있고 출산과 관련돼서 상당한 위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종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 교수님께서 이제 2년간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닥치셨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의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조금 얻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내고 근거 기반에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이제 렉담비마블 연구에 참여를 해주셔서 사실 PI로 역할을 맡아주셨죠. 하시는 과정에서 비교적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치료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구 치료제라든지 렘데시비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강의를 드렸는데, 그런 치료제를 또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의 이런 시스템의 수립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아마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모 케이스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길병원에서 산모 코비드 환자 이제 전담 병원으로 환자를 많이 받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패널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패널은 기자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부장으로 계신 이진환 기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최근에 어제죠, 서울 아산병원에 감염관리센터를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최근에 생긴 감염관리센터로서는 규모도 크고 민간 병원으로서 한 환자 60명을 할 수 있고 그 병원 전체가 음압으로 시설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는 뭐 진료부터 치료 또 심지어 수술까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감염관리센터가 사실은 지금 여러 곳에서 생겨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김성환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엄중 선생님도 다 얘기하셨지만 사실 오늘 치료제 분야지만 그 치료제는 아까 말씀을 듣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0만 명 이상 되고 할 때 중요한 사실은 환자들 중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또 분만 심각한 외상 장파열 장기파열 또는 암 또 염증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경외과 중환자 학회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로컬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 코로나 환자죠. 코로나 환자가 뇌출혈이 생겼는데 이 환자를 서울 경기 지역에 받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늦게 응급실 도착해서 결국 사망한 케이스가 한 두 케이스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런 경고는 사실 지난달에 많은 언론에서 골든타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급증하는 환자들 굉장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워닝도 많이 사실 줬는데 여전히 그려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근데 현재로서는 당장 서울 아산병원 같은 그런 감염관리센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선 현재로서 가장 우리가 대체할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환자가 그 병원에 들어왔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심각한 질환이 생겼을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퍼 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내에서 이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하면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병원 자체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예전에 환자들 수술할 때는 코로나 환자 수술할 때는 우주복 같은 그런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도 알고 또 많은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도 이 감염력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의료진들이 좀 거부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없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위에 병원장부터 시작해서 좀 만들어줘서 실제 수술자라든지 감염을 담당하는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담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의료진 또 확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증하는 환자에 비해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수술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여러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중환자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분들이 며칠 또 일하면 또 며칠 쉬는 그런 당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번
쉬는 그런 의사분들이 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좀 의사가 없어서 수술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좀 어떻게 하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조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응급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전히 그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좀 시각 차이가 좀 크다. 이걸 좀 극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실 먹는 처방제를 제가 먹는 그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들 했었지만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처방된 그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게 과연 이제 처방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엄격한 스트릭트한 그런 처방 조건에 따라서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아쉬워하고요. 또 팍스로비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개됐던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조차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지금 약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 빨리 승인이 돼서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게 굉장히 또 아쉽고요. 또 병원마다 사실은 이제 간염내과 선생님들이 약의 선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쓰게 되고 그렇게 다르게 씀으로써 어떤 결과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리얼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리얼 데이터를 서로가 좀 소통하고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이제 언론인 시각과 전문인 시각들이 이제 극복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좀 굉장히 급증할 거로 예상되고 빨리 응급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환 선생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의학 전문 기자로서 여러 가지 사례를 취재하시면서 접하셨던 다양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내용에 이어서 응급 환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치료제 오늘 주제가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가 도입이 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처방이 많이 저조한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패널 모시겠습니다. 치료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준비하시는데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모셨습니다. 곽진 과장님이시고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과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 대응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곽진 과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곽진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패널로서 초청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정부 차원에서 질병청 차원에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치료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왔었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소개드리는 식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저희 그 질병청에서는 이 새로운 치료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의 도입이나 또 도입된 그 약제의 공급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용
그리고 사용 이후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단계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입에 있어서는 이 도입을 위해서는 그 많은 정보들을 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내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전담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서 해외에서의 또는 국내외에서의 그 치료제 개발 상황, 관련된 임상 시험의 진행 상황, 거기에서의 어떤 결과 발표 사항들, 또 관련해서 후속으로 각 해외 국가들 또는 기구들이 발표하는 뭐 허가나 승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의 약제들과 그 새로운 약제들을 계속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약제들이 들어올 필요성이 있을지, 어떤 약제들이 더 나은 약제들일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제 후보 약제들이 이제 추천이 되거나 결정이 된다고 할 때 이제 이 약제들을 도입하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그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를 먼저 봤을 때 2020년도 우리 대응 초기에는 약사법에서의 뭐 조건부 허가라든지 또는 특례 수입과 같은 형태로 초기에는 렘데시비르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후에 그 식약처가 주관하는 그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를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그 해외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 EUA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법 체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EUA라는 제도가 많이 코로나 대응에 이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도입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공급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 되는데 공급 방법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그 국가가 도입을 한 약제 세 가지 그 렘데시비르, 그 레키로나 그리고 팍스로비드 이 세 가지는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하고 직접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비용은 이제 무료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체계가 사실 그 운영 체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효율적인 체계인 것 같지는 않고 많은 행정력이 들고 좀 무거운 체계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반응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체계로 느껴집니다. 기존의 다른 약제들이 보험에 등재돼서 보험 체계를 타고 공급이 된다거나 또는 보험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약제로서 이 시중 유통되게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사용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사실 현장에서 약제를 사용하시는데도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 사실 제약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약제들을 정부와 그냥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일괄 공급하는 방식들이 사실 그 제약사 입장에는 더 편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 정부보다는 이제 제약사의 그 파워가 좀 더 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가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계약하고 공급하는 이런 방식의 공급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이 지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에서의 어떤 제한점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또 이제 그 구매나 도입의 수량적인 측면입니다. 그 대부분이 선구매 계약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실제 도입되는 데까지는 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수량적인 측면에서 참 예측을 하고 실제 필요한 수량만큼을 딱 필요한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추산을 해보고 또 환자가 발생하는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추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적응증에는 해당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투여나 처방이 이루어질지 그런 처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 도입 수량을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그 외부 요인으로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의 공급 가능한 수량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같이 그 고민을 하면서 공급 그 도입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딱 맞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참 그런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입과 공급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나 그 사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 적응증 또는 투여 대상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저희가 도입한 약제들은 어쨌든 식약처의 허가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허가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나왔던 설정된 그 적응증을 최대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공급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그 허가 승인된 적응증보다는 약간 줄여서 실제 공급 대상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도 그 허가 승인된 범위를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앞서 발표에도 나왔었던 부분 중에서는 그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는 한데 현재 정부 내에서는 뭐 연령 기준이나 기저질환과 같은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 조건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 사실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그냥 동일하게 공급하는 방식의 적응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된 이후에 그 사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 평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투여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뭐 그 렘데시비르가 한 32,000명, 레키로나가 45,000명 정도,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이제 한 3,000명 선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여량의 그 변동을 보면은 팍스로비드뿐만이 아니라 앞서 두 약제들도 렘데시비르와 레키로나주들도 그 도입 초기에는 그 투여가 되는 그 비율이 참 많이 낮았었습니다. 이게 여러 주차에 걸쳐서 여러 달에 걸쳐서 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 팍스로비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연구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평가라는 측면에서의 리얼월드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렘데시비르나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리얼월드 데이터가 관찰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그 투여량의 사용량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상 시험에서 실제로 그 유효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 다 검증을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그 상황에서 또 사용되게 될 때는 임상 시험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변이 스트레인이 달라진다거나 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방 접종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도 많이 감염되고 또 투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한국이나 한국의 의료 여건, 한국인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평가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그 렘데시비르나 레키로나는 그렇게 우리가 빨리 대응은 하지 못했지만 그 이런 부분들이 적시적으로 도출되었을 때의 그 사용량이나 확대나 사용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제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의 앞으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현재 그 국내에 이 허가 승인되어 있는 약제들이 어떤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한다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승인돼 있고, 그런 부분 약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바이러스 배출의 감소가 유의하게 우리가 또 활용할 만하게 그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중증화 예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환자의 증상 불편 감소나 그 입원 기간의 단축에 더해서 격리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격리의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제 앞으로 곧 닥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환자의
급증 상황에 됐을 때는 우리가 치료제의 투여 대상을 PCR 확진자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뭐 그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로도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그 유행시에 인플루엔자 타미플루 처방하는 것처럼 증상만으로 처방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저희 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닥쳐올 이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전반적인 근데 상황들을 다 보면서 그 한 가지 이제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치료제의 가격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도입된 약제들이 1인에게 사용되는 도즈가 최소 수십만 단위에서 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타미플루 인플루엔자에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앞으로 나오는 약제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 치료제의 상황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특히 팍스로비드 같은 약들에서는 이제 그 의료진들이 이 약에 친숙해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처방을 하기 전에 따져야 할 조건들이 많은 약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도 많이 들은 상태고 실제로 처방을 받으신 이후에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반납을 하신다거나 또는 그 해결하는 분들도 많은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약제에 좀 더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약을 주로 많이 접하시는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들보다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그 노출이 많지 않았었던 다른 전공 과목 교수님들도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을 보실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지식과 정보의 전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은 줄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앞서 발표됐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그 팍스로비드 관련돼서 그 재택 치료자의 그 집중관리군 설정에서 집중관리군 범위에 그러니까 50세 이상 고위험군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젯밤 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발표되면서 50세 이상 기저질 환자 부분들이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잠 못 자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드러나는 어떠한 한계로 인해서 그 불만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계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가지고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 과장님께서 현재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그리고 공급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법률 제정을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시작을 해서 우리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걸 보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진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조금 의료진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이제 내용은 아닌데 아산병원에서 이제 감염병 관리 센터를 개소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개소를 위해서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좀 타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제도 법률적인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풀지 못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체 치료제라든지 렘데시비르가 우리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면서 사용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곽진 과장님께 제가 제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000명 조금 넘게 사용을 했는데 이 환자들에서 이상 반응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혹시 된 것이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질병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수집되는 정보 범위 내에서의 그 분석을 하면은 그 데이터 개인 단위의 우리가 그 어떤 의무 기록 차원까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그런 정보는 수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수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그 제한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성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투여 대상자들, 투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시는 투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그냥 그 많은 제한점은 있습니다만 직접 비교를 해보면은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레키로나도 그렇고 그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그 중증 진행 감소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논문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까지의 비교성을 갖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인 그 해석으로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나아가 이제 실제 리얼월드의 데이터는 퍼블리시 된 것으로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국내 상황에서의 그 중증 예방 감소 효과가 두 가지 약제 모두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렘데시비르나 렉탄비맙 같으면은 우리나라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팩슬로비드 치료하는 초기부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잘 수립을 해서 조기에 리얼월드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또 의료진이 그 결과를 보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연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패널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민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증, 중증 고위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렘데시비르하고 팍슬로비드 그리고 몰누피라빌, 물론 몰누피라빌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 아직 약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제 중에 우리가 실제 환자를 접했을 때 어떤 순서로 고민을 해서 어떤 플로우로 약제 선택을 고려를 할 수 있을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각각의 개별 약제를 서로 상호간에 비교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개별 이제 임상 시험 결과에서 보여지는 효과랑 안전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런 임상 시험들이 시행된 시기하고 변이주하고 그다음에 대상 집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미국 국립보건원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팍슬로비드
그러니까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 부작용 프로파일이 좋다는 장점 때문에 우선 투여가 권고되고, 다만 이제 이 약제 자체의 약독약적 특성 때문에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렘데시비어 투여를 권하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이제 소트로비마비 같은 적응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로 사용할 수 있고, 몰누피라비어는 사실 중간 분석 결과와 마지막 최종 분석 결과가 달랐다는 점이 아직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효과의 크기가 작고 독특한 약물 작용 특성으로 인해서 아직 안전성에 대해서 일부 특정 인구 집단에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가장 후순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지원 선생님 혹시 지금 아직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지원 선생님 그 단클로 항체 치료제 결과 방해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인비트로 실험이지만 결과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지금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항체 치료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은 국내에 없는 어떤 항체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존의 인비트로 스터디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그 클래스 4에 속하는 소트로비마비 가장 서셉티빌리티가 잘 유지되는 약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입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러한 약제를 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당장이 쉽지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레키로나는 저희가 계속 투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델타 변이에서도 그 레그담비마비 인비트로 서셉티빌리티는 떨어졌지만 동물 실험이나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중증으로의 악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그 리얼월드 데이터를 좀 조기에 수집을 해서 결과를 좀 보면 또 인비트로 데이터와는 좀 다른 결과를 도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지원 교수님은 이제 현재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체 도입을 고려한다면 소트로비마브, 허경민 교수님께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약제로 의견을 주셨고, 또 렉담비마브의 실제 임상에서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겠다, 리얼월드 데이터 분석이 조기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윤영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제를 확보하고 치료 수립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의협이나 이러는 의사회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환자를 5일 이내에 투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적정 대상에게 조기 투약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중요한 제안을 조금 더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증 환자한테 투약할 수 있는 치료제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요소들이 좀 강화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치료제를 다양화하고 양을 극대화하는 문제인데,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팍스로비드가 1인당 뭐 경비가 한 7,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공급량 확대에 외부에서 드리는 것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지금 기대되는 이런 다양한 국내사에서 개발 중인 이런 치료제들의 임상시험들의 결과가 사실 이런 보편화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속도를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제 지금처럼 경증 환자한테 임상시험을 하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런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제한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발표 내용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김성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 2, 3주 이내에 이제 입원 환자들이 폭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증의 피크를 감소시키려면 이런 경증 환자의 경구제 치료 그리고 또 주사제 치료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바이러스의 특성이 좀 바뀌면 이런 방역의 방법이 바뀌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런 약제를 말씀드렸듯이 진단과 치료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불만 사항이 있고 행정적인 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고도 사실 그 진단 결과를 보건소에 알리고 또 그 보건소에서 환자한테 가기까지의 그런 지연되는 시간 때문에 사실 그런 투약의 기회를 또 놓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대다수 또 현장의 의료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고 확실성을 좀 갖추지 못해서 이런 치료 처방이 상당히 빈도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런 렘데시비어나 항체 치료제 투약을 위한 외래 베이스의 주사제 투약 시스템의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한 2, 3주 안에 조금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질문을 사전에 받은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환 선생님, 오미크론의 시비어리티가 백신 접종의 효과다라는 코멘트 해주셨긴 했는데요. 질문에 이제 3차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효과 지속 기간이 어떤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3차 접종을 처음에 이제 델타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맞고 그 데이터는 굉장히 솔리드하게 잘 나와 있어서 3차 접종을 하면 델타에 대한 예방 효과는 95%,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사람에서 사망을 90% 낮추는 걸로, 그러니까 3차 접종 안 한 거랑 비교하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델타는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 오미크론 문제로 단순화하면 그러니까 3차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한 70%로 저희가 보고 있고 2차 접종한 사람과 3차 접종한 사람에 비교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가 3차 접종이 한 4배 정도 적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접종에 비해서.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사망 감소 효과가 2차 접종에 비해서 3차 접종이 14배 감소하는 걸로 지금 뉴잉글랜드 저널에 최근에 페이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3차 접종을 맞는 게 오미크론 예방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사망 감소 효과도 확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그 예방 효과가 2차만으로는 부족하고 3차 접종을 해야지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많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3차 접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부 유럽 국가는 엄중식 교수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아예 방역 조치를 철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와 같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낮은 위험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단 자연 면역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전면 일상 복귀의 조건과 시점에 관해서 어떠한 고려 사항이 있을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신종감염병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이 국가나 사회의 그 구성원들의 그 시각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영국하고 많이 이런 경우 비교를 하는데 영국은 지금 16만 명 거의 다가서는 사망자가 지난 2년 동안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수상이 아직도 여전히 수상인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코로나19로 16만 명 가까이 사망했으면 정권이 서너 번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역 체계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 그 국민적인 정서나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국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첫 해년도를 정말 큰 유행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도 마지막에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고생을 좀 했지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봤을 때 큰 유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가 한 7,800명 정도니까 뭐 전혀 뭐 큰 유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넘겼거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높은데 결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 집단에서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영국을 보면은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한 2번 내지 3번의 엄청나게 큰 유행을 경험을 하면서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 한 2천만 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됐었고 또 전체 인구의 60% 중반대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몇 달째 계속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뭐 300~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결정하는 그런 그 방역 완화 내지는 그 중단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또 앞서 김성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오미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 오미크론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델타에 비해서 가볍다라는 거지. 뭐 지금 계속 얘기되는 뭐 독감처럼 다루자 뭐 이런 독감하고 비교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치명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현저히 부담스럽고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그 상황이 안정적이고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와도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이 사회나 의료 대응 체계가 잘 유지가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중환자 대응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응급환자, 다양한 환자에서 발생하는 같이 감염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사실 의료 대응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겠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이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하면 결국 오미크론 서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그런 환자의 진료와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처럼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와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어떠한 의료 인력적 한계, 행정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진단과 치료의 전체적인 그러한 사이클을 기존 의료 체계로 어떻게 흡수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도 보면 사실 코로나를 여전히 다른 질환으로 보면서 구별하면서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의료진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의료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지 환자가 적시에 진단을 받고 또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공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발제에 참여해 주신 두 분 연자 선생님 그리고 패널 선생님 네 분 또 지금 시간까지 이분 포럼을 청취해 주시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협력을 해서 이 오미크론 서지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